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지난 4주 동안에 했던 거는 분석 파트를 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사용자 분석을 했고, 두 번째 그 과업 분석을 했고, 그 다음에 환경 분석을 했고, 그 다음 맥락 분석을 했고, 그 다음 기술 분석을 했어요. 이게 이제 분석의 네 파트를 한 거예요. 사실은 굉장히 많이 한 거야. 그게 뭐 예를 들면은 이번에 우리 그 연세대학교 대표 홈페이지를 개편하는 작업을 해요. 그래서 외주를 줘가지고 지금 외주 업체가 들어와서 오늘서부터 킥업을 했는데 이제 4달 동안 하거든. 4달 동안 하는데 그 앞에 있는 리서치 파트만 하는데 예산이 한 9천만 원 정도 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9천만 원짜리 한 거야. 4주 동안 해서 한 9천만 원짜리 했고, 디자인 파트로 이제 넘어갈 거예요. 사실은 이제서부터가 재밌는 파트야. 분석 파트는 여러분들이 그 현상을 갖다가 파악을 하는 거고, 이제 거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디자인 파트는 그 현상에서부터 시작해서 그걸 갖다가 새로운 걸 무엇인가를 만들어내는 이제 파트로 넘어가요. 그래서 물론 우리가 분석을 갖다가 하는 이유는 당연히 새로운 무엇인가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하는 거죠. 그러나 이 분석을 갖다가 아주 열심히 잘했다고 해서 그게 자동적으로 새로운 아이템을 갖다가 만들어내는데 그대로 직결되느냐, 꼭 그렇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분석 파트에 이어가지고 디자인 파트가 상당히 중요해지는 거고, 디자인 파트도 크게 4가지 요소로 구성이 돼 있어요. 4가지 요소 중에서 제일 첫 번째, 디자인 중에서 제일 나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파트가 컨셉 디자인이에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이제 종종 이렇게 얘기 들으면서, 야, 컨셉이 뭐냐? 뭐, 컨셉이 안 좋아서 이 제품은 안 되겠다. 아마 그런 얘기들 많이 들어봤을 거야. 그래서 제일 첫 번째 파트가 컨셉 디자인. 그 다음에는 그 디자인의 3파트를 봐요. 그 컨셉이라고 하는 거는 디자인의 가장 중심에 있고, 그 다음에 그 만들어진 컨셉을 가지고 3가지 측면에서 그 디자인을 바라보게 되는데, 제일 첫 번째 측면은 어떤 일을 하느냐, 그러니까 어떤 행위를 하느냐, 어떻게 움직여지느냐 하는 거예요. 이게 인터랙션 디자인이에요. 인터랙션 디자인이고, 두 번째 측면은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어떤 자료나 정보들이 필요하냐, 이게 인포메이션 디자인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런 것들이 실제로 어떻게 보여지느냐, 또는 잡혀지느냐, 또는 들려지느냐, 이제 우리가 표현이라고 하는데, 이 표현과 관련되어 있는 디자인이 인터페이스 디자인이에요. 그래서 우리 디자인이라고 얘기할 때는 그렇게 4가지 파트를 갖다 얘기를 해요. 컨셉 디자인, 인포메이션 디자인, 인터랙션 디자인, 인터페이스 디자인. 다시 얘기하면은 개념을 먼저 잡고, 그 잡혀진 개념에 대한 정보들을 갖다가 구축하고, 그 다음에 걔네들에 대한 행위, 어떻게 우리가 사용하느냐, 어떻게라고 사용하는 방법에 대한 디자인을 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어떻게 표현하느냐에 대한 디자인을 해요. 그럼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면은 인터페이스 디자인이 정말 디자인이고 나머지 디자인들은 디자인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거는 나는 개인적으로 동의하지 않아요. 디자인이라고 하는 게 손으로 그리고 하는 그런 그 앞에 있는 물론 모든 것들이 실제로 바깥에 표현됐었을 때, 그랬을 때 다른 사람들한테 이 생각하고 있는 컨셉이나 그 제품이 활용되는 방법이나 또 그 제품이 가지고 있는 정보나 이런 것들이 제대로 전달되긴 하지. 그래서 인터페이스 디자인이 중요한 컴포넌트이긴 하지만, 그러나 인터페이스 디자인을 잘한다고 해서 전체 디자인이 좋은 제품이 또는 서비스가 만들어지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디자인을 갖다 제대로 한다라고 하는 거는 컨셉 디자인이나 인포메이션 디자인, 인터랙션 디자인, 인터페이스 디자인이 다 맞춰져서 진행됐었을 때, 그때 우리가 좋은 디자인 제품이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는 주로 이제 디자인이라고 하는 거를 심미적인,
또는 이 미대에서 소위 말하는 손으로 하는 디자인이라는 거에 너무 많이 포커스를 하다 보니까 저는 경영대 나왔는데요, 디자인 못하는데요, 이런 반응을 갖다 보이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는 그것보다도 이 나머지 세 가지 부분에 대한 디자인이 함께 모여졌었을 때 그때 우리가 이제 제대로 된 디자인을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 중에서 가장 큰 파트가 이 컨셉 디자인이에요. 근데 이 컨셉 디자인만큼 애매모호한 파트가 별로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 컨셉 디자인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고요. 이 컨셉 디자인과 관련된 인용구는 이 말이 난 참 마음에 들어요. 여기에 이제 우리가 바라는 행운, 저기서 행운을 갖다 fortune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면 새로운 컨셉을 어떻게 만들어야 되느냐, 이게 되게 고민스러운 일인데 이 구절이 나는 참 마음에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행운은 우리를 볼 수가 없지만, fortune은 우리를 볼 수 없지만, 우리는 아주 현상을 갖다가 잘 분석하고 자세히 바라보게 되면은 행운을 찾아낼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분석 파트를 통해 가지고 사람들이 실제로 어떤 일을 하고 어떤 사람들이고 어떤 환경이고 또 어떤 기술들이 어베일러블 한가라는 거에 대한 분석이 충분히 돼 있으면은 그걸 갖다 바탕으로 해서 이제 거기서부터 새로운 그 포춘을 찾아내는 것이 가능하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이 크게 보게 되면은 이런 디자인 패러다임에 한 세 가지 정도의 디자인 패러다임이 있고, 그 다음에 이 좋은 컨셉이라는 게 무엇인가를 갖다가 결정하는 요소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이론적인 백그라운드를 갖다 좀 가지고 가고요. 그 다음에 디자인 프로세스를 가져와서 디자인 프로세스 상에서 크게 한 네 가지 정도의 프로세스를 갖다가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첫 번째 프로세스는 사실 이미 여러분들이 다 한 거예요. 분석 자료.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이제 그 축적해놨던 분석 자료들을 갖다 보고 거기서부터 새로운 디자인의 새로운 컨셉의 가능성을 찾아내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이제 그 분석 자료를 갖다 검토를 해서 새로운 컨셉을 도출하는 방안이에요. 이 부분이 참 약해. 일반적으로 이 부분이 참 약해요. 그리고 이제 내가 뭐 이런 이 외부에 나가서 이런 프로젝트 도움을 주거나 이럴 때도 보면은 다른 부분 다 잘하는데 여기 와서 이 파트에서 굉장히 많이 오류를 갖다 범하는 경우가 있어서 이 파트를 조금 더 자세히 하고요.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컨셉을 선정하는 파트에 대한 프로세스가 있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그 선정된 컨셉을 실제로 구체화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 컨셉을 구체화하는데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에 하나가 메타포를 이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메타포를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알게 모르게 활용되어 왔는데, 그런 메타포를 어떻게 활용하는가에 대한 얘기를 해가지고 전체 과정을 갖다 설명을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디자인과 관련돼서는 한 세 가지 정도의 컨셉이 있었는데, 첫 번째가 기술 주도,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시장 주도, 세 번째가 이 컨셉 주도로 이 새로운 디자인을 하는 패러다임이 있었다. 이 큰 패러다임들이에요. 이 기술 주도는 뭐 아주 심플하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새로운 기술이 나왔는데 그 기술에 맞는 새로운 제품은 뭘까? 새로운 컨셉은 뭘까? 이미 기술이 나온 거야. 그래서 이런 케이스는 특히 이제 현업에 가면 많이 이런 과제를 갖다 받아요. 새로운 통신 기술이 나왔대. 그러면 그 새로운 통신 기술에 맞는 새로운 서비스는 뭘까? 윈도우 8이 새로 나왔대. 그러면 윈도우 8에 맞는 새로운 거는 뭘까? 뭐 레티나 디스플레이가 새로 정착이 됐대. 그러면 레티나 그 디스플레이를 가지고서 할 수 있는 새로운 서비스는 뭘까? 이렇게 기술에 촉발해서 그걸 갖다 이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얘기들을 하는데, 일반적으로 만들어 놓고 나면 외면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왜냐하면 기술이 좋다고 해서, 우리 방금 전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기술이 좋다고 해서 반드시 좋은 컨셉의 서비스가 나오는 건 아니니까. 두 번째는 마켓 오리엔티드 된 거예요. 마켓 오리엔티드, 시장이 원하니까, 우리 고객이 원하니까, 우리 그 고객이나 시장의 의도에 맞춰가지고 새로운 컨셉을 만들어내겠다. 어떻게 생각하면 이거 너무 잘 맞는 얘기인 것 같다, 막 이런 생각이 드는데, 단점이 꽤 많이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스티브 잡스가 나는
마켓 조사 안 한다. 내가 마켓을 만든지 나는 마켓 조사 안 한다. 이렇게 얘기했던 것 중에 하나가 마켓 오리엔티드된 그런 패러다임을 가지고 새로운 컨셉을 만들게 되면은 경쟁력이 그다지 많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이 다 그 마켓을 보고 있거든. 그렇기 때문에 그 마켓의 니드라는 거에만 전적으로 의존하게 되면은 바로 똑같은 니드를 갖다 다른 방법으로 충족시킬 수 있는 새로운 컨셉이 나오기가 너무 쉽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하자면은 서스테이너블 하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래서 이제 그 컨셉 오리엔티드된 그런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를 만드는 게 중요하고, 그래서 컨셉 드리븐한 그 패러다임이 중요하다라는 걸로 얘기를 갖다 하고요. 그래서 이제 컨셉이라고 하는 거는 전체 그 제품의 어떤 일을 하고 어떻게 생겼고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고 어떤 정보를 가지고 있다는 걸 갖다 총괄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개념적인 설명. 그게 컨셉이에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좋은 컨셉이다. 그럴 때에는 세 가지 기준을 가지고 해요. 첫 번째가 인테그리티고, 두 번째가 디스팅티브니스고, 세 번째가 포커스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보통 컨셉 디자인 한다고 그러거든. 컨셉 디자인 해가지고 이렇게 가져오면은 나는 이 세 가지 프레임을 가지고 그 컨셉을 봐요. 첫 번째는 인테그리티. 인테그리티라는 거는 뭐냐면 보통은 컨셉 안에 거의 전체 서비스의 50~60%에 달하는 디스크립션이 있어. 컨셉만 들으면. 그러면은 이 컴포넌트들 간에 과연 얼마나 컨시스턴트 하냐. 그걸 봐요. 그게 이제 인테그리티야.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저는요, 개인 사용자들이 아주 싼 값에 사용할 수 있는 뭐 카메라를 만들겠습니다. 그런데 들어갔는데 보니까 기능은 뭐 최신 기술을 써가지고 엄청 제조원가를 높게 만들어놨어. 이런 거 같은 걸 보면은 인컨시스턴트한 거거든. 그래서 그 안에 있는 컴포넌트들 간의 인테그리티가 얼마나 높으냐 하는 걸 나는 제일 먼저 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보는 거는 디스팅티브니스. 기존의 제품이나 서비스하고 얼마나 차별성을 갖다 가지고 있느냐. 이거는 너무 사실은 여러분들이 막 이거 어떻게 알아? 차별적인지 아닌지 이러지만, 우리 그 엘리베이터 톡이라고 그래요. 뭐냐면은 이제 임원들하고 또는 뭐 CEO하고 같이 1층에서부터 타가지고 이제 엘리베이터로 올라가는 거야. 올라가면 뭐 기껏해야 1, 2분 걸리겠지. 1, 2분 걸리는 동안에 자네 요새 뭐해? 그럼 저 있잖아요. 뭐 하는데 너무 재밌어요. 그러면 거기 딱 걸리는 시간이 1, 2분이라는 거예요. 1, 2분 동안에 자기 아이디어가 다른 사람들의 아이디어하고 다르다는 걸 갖다가 이야기할 수 있으면 그건 디스팅티브 하다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가설을 갖다가 얘기를 하고 막 이러면서 10분이 걸리고 20분이 걸리고 30분이 걸려가지고서도 잘 납득이 안 되면 그건 디스팅티브니스가 낮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뭐 너무 사실은 너무 그 비과학적인 기준이긴 하지만, 그래서 우리가 보통 디스팅티브니스 판단할 때는 엘리베이터 톡이라고 얘기를 해요. 1, 2분 사이에 너의 아이디어가 너의 컨셉이 얼마나 다른지, 얼마나 새로운지를 갖다 피치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가지고서 디스팅티브니스를 찍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포커스예요. 나는 이 포커스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점 중에 하나인데, 이거는 뭐냐면 내가 새로운 컨셉을 만드는데 그게 좋은 컨셉이면은 그 컨셉을 얘기하면서 어느 마켓에 포커싱 해야 되고 그걸 위해서 이 제품이나 서비스에 어떤 점에 내가 투자를 해야 되겠다 라고 하는 게 딱 잡히는 거야. 그런데 나쁜 컨셉은 어떻게 되냐면 이거 만들었을 때 좋긴 좋겠는데 누구한테 좋을런지도 잘 모르겠고, 그걸 더 좋게 만들기 위해서 내가 제품이나 서비스에 어떤 점에 투자해야 될런지도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그게 언포커스 데이터.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면 굉장히 비과학적인 척도이긴 하지만, 나는 이건 뭐 학문적으로 어떻게 뭐 검증이 되거나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내가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내 척도예요.
그래서 처음 이제 나는 그 컨셉 디자인 얘기를 굉장히 많이 들어요. 사람들이 이제 컨셉을 가져와서 야, 교수님 이런 새로운 사업을 해보려고 그러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이 세 가지 기준에 따라서 생각해봐. 이게 인테그리티가 있느냐, 디스팅티브 하냐, 그 다음에 그걸 가지고서 했었을 때 포커스가 확실히 잡히느냐.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도 이런 것 또는 뭐 더 여러분 나름대로의 또 다른 기준이 있을 수도 있겠죠. 자, 그래서 컨셉을 디자인하는 전반적인 프로세스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기존 자료를 갖다가 분석하는, 검토하는 것. 아주 인포머티브한 자료가 퍼소나예요. 여러분들이 그 퍼소나 분석을 하면서 만들어놨던 그 퍼소나를 갖다가 같이 공유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현재의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아주 전형적인 사용자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이 뭘까? 가 제일 잘 나타나거든. 그렇기 때문에 이 퍼소나 분석에서 만들어놨던 여러분들이 팀에서 만들어놨던 그 퍼소나들이 굉장히 중요한 기초 자료가 되고 시나리오도 굉장히 중요해요. 시나리오하고 퍼소나는 동전의 앞뒷면이에요. 그래서 하나는 스태틱한 퀄리티를 또 하나는 다이내믹한 퀄리티를 갖다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스태틱한 퀄리티와 다이나믹한 퀄리티를 갖다 보게 되면은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는 사실 이런 컨셉의 서비스나 프로덕트가 필요한데 라는 생각들을 하게 된다. 세 번째는 맥락적인 요소들도 여러분들이 차별화된 제품이나 서비스를 만들어낼 때 매우 큰 영향을 미쳐요. 왜냐하면 이제는 우리가 제품이나 서비스가 모빌라이즈 되기 시작하면서 여러 가지 다양한 맥락들이 생겼고 그런 다양한 맥락들의 하나의 제품이나 서비스가 다 충족시킬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맥락들의 차이점들을 파악하고 기존의 그 제품이나 서비스가 이 맥락에서는 잘 적용되는데 저 맥락에서는 잘 적용이 안 된다. 그게 뭘까를 갖다 고민해 보는 거. 그 다음에 이제 기술 분석 쪽에서 그 사업성이라든지 또는 이 혁신성 분석을 통해 가지고 기술 분석을 만들어낼 수 있죠. 그래서 기존의 분석 자료 검토하는 게 제일 첫 번째 단계고요. 이제 두 번째는 여러 가지 대안들을 갖다가 제시하는 건데 크게 세 가지 대안들이 있어요. 이 크게 세 가지 대안이라고 하는 거는 첫 번째는 빼기, 두 번째는 나누기, 세 번째는 더하기. 이게 너무 추상적으로 얘기하지만 자세한 얘기는 조금 이따 다시 할게요. 그래서 이 나누기, 더하기, 빼기를 하면 돼요. 곱하기는 어디 있습니까? 곱하기는 없더라고. 그래서 나도 막 찾아가지고 곱하기까지 한번 만들어 보려고 그랬는데 곱하기는 없어서 못 찾았어요. 여러분도 한번 만들어 보세요. 곱하기는 뭘까? 그럼 내가 포상할게.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만들어낸 다양한 컨셉트를 가지고서 선정하고 실제로 심사하고 선정하는 그런 단계가 있고, 이제 그 다음에 이 파트가 굉장히 중요해요. 실제로 그렇게 만들어진 컨셉을 구체화시키는 단계가 필요한데, 그 구체화시킬 때에는 우리가 주로 메타포를 갖다가 가지고서 구체화시키는데, 그 메타포는 주 메타포와 보조 메타포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걔네들을 갖다 실제로 어떻게 가지고 선정하느냐 하는 게 이제 전반적인 방법론이고요. 이 실제로 새로운 컨셉을 갖다 도출하는 단계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뭐 여러 가지 기법들을 갖다 쓸 수 있고, 실제로 요것만 하는 그 클래스가 우리 그 신상품 개발론 클래스예요. 휴먼 터치 신상품 클래스, 거기서는 한 학기 내내 요 프로세스만 가지고서 진행을 하는데, 그게 두 가지 방법을 갖다 여기서는 우리가 채택을 했어요. 그 두 가지가, 하나는 트리츠라고 아마 여러분들 꽤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트리츠 해본 사람? 들어본 사람? 요새는 별로 안 하네. 예. 그래요. 그 한국 트리츠 학회도 있고 상당히 많이들 이 트리츠라는 거에 대해서 관심들 가지고 있고, 두 번째는 크리에이티비티 템플릿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두 가지 기법들을 갖다가 합쳐봤더니 동일한 내용들을 기법을 갖다 봤더니 한 세 가지 정도가 아까 얘기했던 더하기, 빼기, 나누기예요. 그런데 요 기법들은 어떤 베이스를 가지고 나왔냐면, 이제 과거에 이 사람이 러시아 사람인데 엄청 똑똑한데
그 사회성이 좀 모자랐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열심히 이렇게 공산당원으로 열심히 일하다가 이제 좌천이 돼가지고 시베리아로 보내져요. 그래서 할 일이 없어가지고 시베리아에서 지금까지 러시아에서 파일된 모든 페이턴트를 갖다가 다 분석을 해요. 머리가 기가 막히게 좋은 사람이지. 그래서 쫙 분석을 갖다 해봤더니 비록 각각의 페이턴트들은 다 독특한 특성을 가지고 있지만 그 페이턴트들을 갖다가 만들어내는 과정은 몇 개 안 되더라. 지네릭한 과정은. 몇 개의 원칙들을 가지고 그것들을 만들어내더라 하는 것들을 갖다가 발견을 했어요. 그 원칙이 이제 세 가지가 더하기 빼기 나누기고, 비슷하지만 조금 다른 성격으로 이제 영국에 있는 우리 이 창의성 또는 새로운 아이디어 만들어내는 쪽에 유명한 학교가 케임브리지예요. 유어브 케임브리지인데 케임브리지의 연구 그룹에서 지금까지 서양 문명에 큰 영향을 미쳤던 중요한 새로운 아이디어들의 발생하는 패턴을 봤더니 우연인지 서로 짜고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거기도 더하기 빼기 나누기더라고요. 둘 다 곱하기가 없어. 그러니까 곱하기 하나 만드세요. 자, 그래서 이제 오늘 컨셉 도출하는 방법은 그렇게 네 가지 방법인데, 기본적으로 어떤 시각으로 진행을 하냐면, 사람들이 어떤 환경에서 자기가 충족시키지 못하는 또는 자기가 원하는 일을 하지 못하는 거는 거기에 뭔가 컨플릭트가 있기 때문이다. 내가 하고자 하는 것과 환경 간의 컨플릭트라든지, 내가 어떤 있는 상황과 주위에 있는 사람들 간의 컨플릭트라든지, 이런 다양한 형태의 컨플릭트가 존재한다. 그래서 그런 컨플릭트 때문에 사람들은 자기가 원하는 그런 어떤 일을 하거나 자기가 원하는 효과를 갖다 보지 못한다. 그래서 그런 컨플릭트를 갖다가 없애는 방법을 로 나온 게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다. 근데 그런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가 컨플릭트를 없애는 방법을 봤더니 주로 세 개더라. 나누고 빼고 더하고 하는 그런 세 가지 방법이더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갈등, 컨플릭트를 해소하는 세 가지 방법이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세 가지 방법의 첫 번째 방법이 빼는 거야. 그러니까 제거하거나 없애거나 하는 방법이고, 두 번째 방법이 나누는 거예요. 분리하는 거. 그 다음에 세 번째 방법이 더하는 거예요. 그래서 크게 이런 세 가지 플로우 차트를 따라가지고 새로운 아이디어들을 갖다가 도출해봐라 라는 게 이 트리츠나 크리에이티비티 템플릿이라고 하는 학파에서 제시하고 있는 방법이에요. 물론 이거 말고도 굉장히 많아요. 두버너의 세븐 이런 것도 있고 엄청 아주 무지하게 많은 방법들이 있는데,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를 만들어낼 때는 이 방법들이 나름 상당히 도움이 돼요. 왜냐하면 구체적이고, 두 번째는 이런 플로우 차트처럼 우리가 그 플로우를 따라서 갈 수 있는 구체적인 이런 아이디어들을 갖다 제공을 해줘요. 그래서 첫 번째니까 없애는 거야. 없애나 대체하기.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어떤 컨플릭트가 있을 때에는 그 컨플릭트를 갖다가 만드는 그 요소를 갖다가 없애거나 그거를 다른 요소로 대체를 시킨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면 너무 당연한 얘기인 것 같은데, 예를 갖다 그냥 들어보면 이런 거예요. 이게 아이맥인가? 아이맥 같은 경우에 제일 사람들이 생각했었을 때 꼭 필요하지 않은 것들, 예를 들자면은 본체가 꼭 따로 떨어져 나갈 필요 없다 라든지, 꼭 모니터하고 본체 사이에 선으로 그렇게 연결할 필요가 없다 하면 필요하지 않는 것들 갖다가 없애고 그걸 갖다가 기존에 있는 다른 제품이나 서비스 컴포넌트에 갖다가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가장 첫 번째 우리가 트라이 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의 서비스에서, 지금의 제품에서 꼭 필요하지 않은 스텝이 뭐가 있나, 그거를 아예 없애면 어떻게 되나, 또는 그걸 갖다 다른 걸로 대체하면 어떨까,
라는 걸 갖다가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이게 막 거의 1시간 내내, 3시간 내내 이것만 한 3클래스 정도를 하거든. 신상품 개발론 하면 이 3클래스인데 아주 너무 좀 추상적이긴 한데,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라고. 내가 지금 분석하고 있는 서비스에서 꼭 필요하지 않은 스텝은 뭐가 있을까? 그걸 드러내면 무슨 문제가 있을까? 그러면 그 프로세스를 드러내는 대신에 거기에다가 어떤 프로세스로 대체할까? 그래서 요거는 아마 여러분들 거기서 꽤 많이 했을 거예요. 비즈니스 케이스에서 넷플릭스라고 비디오 대여점 케이스인데, 그 케이스 분석을 하는 걸 보면은 이 기존의 블록버스터라고 해가지고 VHS 테이블 갖다가 빌려주던데, 다 이제 거의 다 망했잖아요. 거의 다 이것도 사실은 이제는 거의 다 망해 가는데, 그러나 하여튼 거기서 보게 되면은 요 연체가 됐었을 때, 우리가 빌려가고 나서 오래돼서 연체됐을 때 연체하고서 연체료 내고 반납하는 요 프로세스를 아예 없애버려서, 그럼으로써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낸 케이스예요. 왜 없앴냐? 한 번에 가질 수 있는 비디오의 양을 딱 정해줬으니까. 그래야지 그걸 반납을 해야지 그 다음 걸 갖다 받을 수 있게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런 프로세스를 없애줌으로 해가지고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낸 케이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건 내가 굉장히 좋아하는 건데, naturalhealthsupply.com이라고 이 회사예요. 이 회사가 뭘 하냐면, 일요일날 이제 아침에 우리 토요일하고 일요일날은 아침을 내가 해요. 아침을 내가 하는데, 약간 편법은, 이제 미국에 있을 때는 제일 일찍 여는 빵집, 아니면 이제 제일 빵이 맛있다는데 가가지고 빵 사가져와. 그래가지고 우리 애들들하고 애기 엄마 다 자는 동안에 와가지고 빵 다 사가지고 온 다음에 이제 그걸 마치 내가 구운 것처럼. 그래가지고, 근데 그걸 오래 안 가더라고. 오래 안 가고, 서울에 와서는 내가 그래서 상당히 노력해서 어디를 갔냐면, 파리크라상 중에, 이게 비디오 찍으니까, 파리크라상 중에 제일 맛있는 파리크라상이 저기래. 설해마을. 설해마을에 있는 파리크라상이래. 우리 집은 저기 왕십리거든. 근데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설해마을에 가는 거야. 설해마을에 가서 문 딱 열었을 때, 거기 가가지고 바게트하고 몇 개 이렇게 사가지고 와서 하고, 그랬어요. 근데 이제 그것도 돈 못 버는 교수가 이렇게 맨날 설해마을까지 가가지고, 아마 빵값보다도 기름값이 더 많이 들 것 같아. 왕복 기름값이. 그래서 안 된다.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했던 게 이제 왜 믹스 가루들 있잖아. 해가지고 물로 반죽만 해가지고 그대로 구우면 되는 거. 근데 그걸 하면서 이제 양심의 가책이 좀 되는 거야. 이 밀가루 반죽 내가 해야 되는데, 이렇게 레디메이드 된 걸 이렇게 하면은 이건 우리 가족도 이 안에 방부제가 얼마나 많이 들어가 있을까 막 이런 생각하니까 이 갈등이 되는데, 이 회사는 아주 그 갈등을 갖다가 너무나 잘 파악을 했어요. 그래서 뭐를 했냐? 그냥 물 반죽만 하면은 되는 게 아니라 딱 한 가지 인그레디언트를 갖다 뺐어. 뭘 뺐게? 계란을 뺐어요. 계란만 빼고 나머지 인그레디언트는 다 넣어놨어.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아침에 계란을 몇 개를 탁탁 깨서 하면서, 나는 그래도 참 괜찮은 아빠야. 나는 괜찮은 엄마야. 막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들게. 나는 레디메이드가 아니라 적어도 계란은 내가 깼잖아. 막 이런 생각하게 만들게. 그래서 그거 하나 빼가지고 나는 헬스한 이 제품을 만든다 했어요. 그러니까 빼므로써 기존의 제품이나 서비스의 가치를 갖다 높이는 새로운 컨셉을 만들어낸다 하는 전략이 이 디스플레이스먼트 템플릿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분리하기, 나누기예요. 나누기라는 게 뭐냐면, 이건 아주 심플한 방법인데, 그러니까 어떤 제품이 그때나 장소나 용도에 따라서 나누어서 그때 맞는 제품이나 또는 뭐에 디펜드해서, 상황이 돼도 되고 시간이 돼도 되고 장소가 돼도, 어느 장소에서는 이런 거, 어느 때에는 이런 것처럼 때와 장소나 또는
그때의 이 다른 것들과의 관계, 이런 것들을 가지고서 그때 맞는 걸 갖다 만들어낸다. 그래서 나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눈다는 건데,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예가 이런 피자예요. 그러니까 이 피자예의 기본적인 이슈는 뭐냐면 피자 딜리버리. 30분인가? 30분 안에 딜리버리 안 하면 공짜로 주잖아.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타임이라고 하는 그 변수를 가지고 거기에 디펜드해서 30분보다 빨리 오면은 돈 내고 먹고 30분보다 늦게 오면은 공짜로 먹어라 라고 하는 거는 30분이라고 하는 시간으로 나눈 거예요. 시간으로 나눠 가지고 제품을 갖다 나누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시간이나 장소나 그것이 가지고 있는 컴포넌트들 간의 관계나 이런 걸 가지고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뭔가에 디펜드하는 그런 속성을 하나를 잡아내는 거야. 그게 배달 시간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다른 게 될 수 있지. 이제 그걸 잡아내가지고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를 만든다는 거예요. 내가 그 맥 프로를 갖다가 이렇게 하면서 나는 뭐 맥바는 아닌데 제일 좋아하는 그 기능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백라이트. 그 타이핑할 때 하는 백라이트 있잖아요. 백라이트를 보면은 이렇게 그 노트북 써가지고 이렇게 작업하는데 어두우면은 자동적으로 뒤에서 백라이트가 나와요. 그래서 내가 무슨 자를 갖다 치는지 알 수 있게. 그게 왜 중요하나? 나 같은 공처가한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와이프 옆에서 자고 있는데 불 켜고서 작업하면 야단 맞거든. 근데 이 노트북만 딱 켜놓고 하면은 불 켜지 않아도 내가 간단한 문서 작업들은 그대로 할 수 있으니까. 이런 거 동네 방네 이렇게 얘기하면은 자, 그래서 그것뿐만이 아니라 그거는 뭐예요? 주변 환경의 조도, 조도라고 하는 거를 피처로 잡아서 그게 몇 룩스 미만일 때에는 백라이트를 켜고 몇 룩스 이상일 때는 켜지 말아라 하는 걸로 잡아놓고 나서 그것들을 가지고서 디펜드를 만들어서 그걸 가지고 새로운 제품의 서비스를 만든다. 그래서 나누기라고 하는 거는 뭐냐? 핵심적인 요소는 뭐에 따라서라고 하는 그 뭐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뭐에 따라서 뭐가 변하느냐 해서 요걸 이제 만들 때에는 디펜던트 매트릭스라고 하는 걸 만들어요. 쫙 속성을 갖다가 왼쪽에다 놔두고 쫙 오른쪽에다 그거에 따라서 변하는 거. 예를 들어서 아까 피자 같은 경우에는 딜리버리 타임이라고 하는 게 이쪽에 있고 그 딜리버리 타임이라는 거에 따라서 피자의 가격이라는 게 변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 저인망처럼 찾아내는 그런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런 방법도 나누기의 한 방법이고 제일 하수 중에 하수가 더하기야. 그러니까 더하기라는 거는 기존의 거에다가 그게 잘 안 되니까 새로운 걸 더한다. 이거는 시제품으로는 안 나왔는데 이 모니터를 갖다가 외장 모니터를 갖다가 5개 정도 달 수 있는 제품이에요. 그래서 그 5개 각각을 갖다 사이즈별로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 각각의 용도에 맞게 그 제품들을 갖다 사용할 수 있는 거고, 예를 들어서 요새 나오는 노트북 같은 게 그 뭐죠? 터보 뭐 있죠? 맥킨토시 같은 경우에 나오는 맥 쓰는 사람 그 뭐지? 네모난 그 어댑터 있는데 그 네모난 어댑터 집어넣으면은 보통 3개까지 외장 모니터를 갖다 쓸 수 있다고. 근데 보통 사람들이 이 사이즈가 적어지니까 모니터에 사이즈가 적어지니까 그런 걸 통해 가지고 해줌으로써 새로운 서비스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과거에는 USB 포트가 데이터만 전송했는데 이제는 비디오 데이터까지 전송해 가지고 새로운 모니터를 갖다 달 수 있게 해준다. 그런 게 더하기예요. 그러니까 뭔가를 더해서 컴포넌트를 더하고 우리가 소위 말하는 AT라고 하는 건데 아틸러리한 툴을 갖다 억실러리한 툴을 더해서 그래 가지고 새로운 서비스나 제품을 제공하는 거. 뭐 대표적인 케이스가 포스트잇 같은 경우에요.
파드가 책상 위에 있다. 거기에다 뭘 더했죠? 글루를 더해서 이렇게 띄어낼 수 있는 디태처블한 글루라는 걸 더해줌으로써 메모장으로 쓸 수 있다라는 거고, 그 밖에 여러 군데에서 이런 그 더하기 방법을 갖다 쓰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더하고 빼고 나누는 방식, 그런 방식들 통해 가지고 새로운 컨셉이나 서비스들을 갖다 만들고, 그런 것들은 일단 여러분들 뭐 잘 아는 브레인스토밍처럼 여기 이 단계에서 중요한 거는 이처럼 많이 만들어내는 거예요. 양이 중요해, 질보다.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형태의 컨셉들을 만들어내고, 그 다음에 이제 얘네들을 갖다가 이렇게 추려나가는 단계를 통해 가지고 새로운 서비스나 컨셉들을 도출을 해요. 이제 이렇게 추려나갈 때 한 가지, 나머지는 뭐 다 추려나가는 방법은 스코어링하고 스크리닝하는 방법인데, 한 가지 중요한 방법은 여기 이 추려나가는 게 이렇게 말쑥하게 쭉 다 줄어드는 게 아니라 줄어들다가 늘어들다가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은, 예를 들어서 내가 처음에 컨셉을 갖다가 10개를 가지고 있었어. 10개를 가지고 시작했어. 캔디데이에서. 그러면 그걸 갖다가 계속 줄여가는 게 아니라 어느 시점에는 5개 정도로 줄여진 다음에는 그 줄여진 애들을 갖다 다시 합쳐서 새로운 컨셉을 만들어내는 단계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단계가 이렇게 좀 더 커졌다가 그 다음 단계 줄어들었다, 좀 커졌다가 줄어들었다 하는 거예요. 이제 이 이유 중에 하나가 기존에 그 참 크리에이티비티하고 관련된 연구들을 갖다 쭉 보니까 주로 처음에 많은 양의 컨셉을 갖다 제너레이트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쭉 들어가는 단계만을 갖다 했더니 오류가 많이 발생하더라고요. 왜 오류가 발생하느냐? 어느 단계에서 잘못 생각해가지고, 항상 우리가 완벽한 정보를 가지고 있는 건 아닌데 어느 단계에선가 잘못 생각해서 그 중요한 대안을 갖다가 잃어버리게 되면 다시 복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보통은 이렇게 이터레이티브하게 새로운 컨셉을 선정하는 과정들을 갖다 진행을 해요. 이게 이제 스크리닝 방법하고 스코어링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스크리닝 하는 방법은 아까 얘기했던 그런 유용성, 사용성, 감성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사용성 측면에서 이 각각의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속성, 1차원 첫 번째 레벨에 있는 속성들을 가지고서 얘네들이 각각 어떻게 점수를 갖다가 가졌는가를 보고 그거에 따라서 순위를 정하고 채점을 해요. 보통 컨셉을 만들었을 때는 우리 여기에는 뭐 지명관계상 한 8개뿐이 안 만들었지만 일반적으로 여기서는 뭐 20, 30개는 아주 보통으로 나와요. 그리고 그 정도 나와야 되고. 그리고 그러지 않으면은 만들어 놓은 제품들이나 서비스들이 기존의 제품이나 서비스하고 너무 비슷한 것들이 많게 나와요. 그래서 그런 것들 제하려면 이 시점에서는 굉장히 버라이티한 그런 컨셉들이 나와줘야 돼요. 그래서 예를 들자면은 지금 연세대학교 홈페이지 그 재구축 사업할 때도 그런 얘기를 해요. 적어도 이제 나 같은 사람이 이렇게 PM하면 되게 힘든 거야. 외주 업체들이. 이제 뭐라고 내가 얘기를 하냐면, 당신 그 윈도우 7 보다가 윈도우 8 보면은 틀림없이 큰 차이가 있다고 생각한다. 윈도우 XP하고 윈도우 7을 보면 좀 그놈이 그놈 같다.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원하는 거는 7에서 8으로 넘어가는 그런 큰 차이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 이제 얼굴이 착 허해져가지고 이제. 근데 그런 것처럼 그러려면은 일단 2단계에서는 많이 만들고 걔네들을 갖다가 상당히 러프한 컷으로 잘라내는 단계가 필요한데 그게 이제 스크리닝 단계예요. 그 다음에 이 스코어링 단계로 가게 되면은 일단은 가중치도 붙게 되고 그 다음에 이 아이템들도 더 복잡한 아이템들이 들어가게 돼요. 그리고 그런 복잡한 아이템들을 가지고 좀 더 정밀하게 분석을 해서 컨셉을 갖다 도출을 하죠. 보통은 많이 못해요. 컨셉을 갖다가 뭐 아무리 좋은 그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있고 그렇다고 할지라도 맥시멈 3개. 그러니까 계속 끌고 갈 수 있는, 한 제품에 대해서 끌고 갈 수 있는 그 컨셉은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해서 한 3개 정도 하면은
하고,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기업에서는 여건이 그만한 여건이 안 되니까 3개도 못하고 보통 하나 가지고서 싱글로 밀고 가요. 근데 이제 그런 너무 위험 부담성이 커서 내가 추천하는 거는 적어도 컨셉 앞에 같은 여러분들 클래스 프로젝트 말고 이제 현업에 실제로 갔었을 때에는 이 컨셉 스크리닝 단계, 스코어링 단계가 끝나면은 적어도 한 3개 정도 예, 아주 다른 그런 상이한 컨셉이 나와줘야지 그걸 가지고서 소위 말하는 이제 의사결정권자들 뭐 회사 같은 경우에는 주로 CXO 레벨이죠. 그 CXO 레벨에 갔었을 때 우리가 디스커션을 갖다 쉽게 할 수 있어요. 한 싱글 아이템 가지고 들어가게 되면 굉장히 위험해. 자, 그래서 이제 그런 컨셉을 갖다 선정을 해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컨셉을 갖다 구체화하는 단계가 필요한데 그게 메타포예요. 그래서 메타포 같은 경우에는 뭐 여러분 다 알다시피 뭐 내 마음은 호수요. 뭐 이러면은 마음하고 호수라고 하는 게 메타포지. 거기에서 마음이라고 하는 것과 호수라고 하는 건 마음이라고 하는 건 눈에 보이지 않는데 호수라는 건 눈에 보이는 구체적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는 이런 마음이라고 하는 타겟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눈에 잘 보이고 우리가 익숙한 호수라고 하는 개념을 가지고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메타포가 어떻게 컨셉을 구체화시킬 수 있느냐? 바로 그런 기능들 때문에 그래요. 내가 눈에 보이지 않고 익숙하지 않은 제품의 컨셉인데 그 컨셉을 갖다가 사람들한테 전달하기 위해서는 그 메타포하고 가장 컨시스턴시가 높은 그런 메타포를 선정을 해서 그걸 통해 가지고 사람들한테 컨셉을 설명을 하고 컨셉을 갖다 구체화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메타포라고 하는 건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뭐 심지어는 상당히 많은 아이템들이 우리가 그게 메타포인지도 모르고 메타포를 사용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러나 그런 메타포는 그만큼 사람들한테 매우 친숙하게 그렇게 전달될 수 있고 심지어는 이게 메타포였나? 또 잘 모르고 그게 메타포인 걸 사용하게 되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메타포라고 하는 거가 어떤 메타포를 갖다가 우리가 정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앞으로 어떤 정보 구조를 가져가고 어떤 행위를 만들어내고 어떤 모습을 가져갈 거냐. 다시 얘기하면 뒤에 나오는 인포메이션 디자인, 인터랙션 디자인, 인터페이스 디자인이 다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메타포 선정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 메타포 선정하는 방법들이 그렇게 과학적인 방법들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일단 이제 우리 수업 시간에 얘기하는 거는 아주 러프한 방법으로 메타포를 선정하는 방법을 얘기를 하겠지만 실제로 구체적인 디테일은 그 각각의 스텝을 갖다가 좀 더 자세히 봐야 돼요. 그래서 나는 이 메타포 중에서 제일 참 괜찮은 메타포라고 생각하는 거 최근 들어서 괜찮은 메타포라고 생각하는 게 애니팡의 하트야. 그런 거 같은 경우에 우리가 딱 들어보면 내 마음을 주는 거야. 내 마음을 주는데 내 마음을 준다는 거의 의미는 물론 이제 상대방을 갖다 게임을 하게 만들어 준다는 그런 의미도 되지만 내가 열심히 쌓은 내 마음을 전달한다. 아주 쉬운 메타포지만 그런 메타포를 통해 가지고 애니팡이 생각하고 있는 서비스의 컨셉을 잘 전달했거든. 비슷한 예가 도토리 같은 거. 싸이월드 도토리가 비록 오래되기는 했지만은 그것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뭐라고 그러지? 추운 겨울날 다람쥐가 추운 겨울을 갖다 대비하기 위해서 만들어내는 그런 도토리일 뿐더러 또 도토리는 나눠주고 가져오는데 별로 그렇게 거부감이 없다고. 처음에 싸이월드가 시작했을 때만 해도 돈을 주고 뭘 한다는 거에 대한 엄청난 거부감이 있었어요. 그 거부감이라는 걸 메타포 하나로 아주 쉽게 넘어갔던 그런 상당히 좋은 케이스였어요. 그래서 이런 메타포는 뭐 여러 가지 방법에 따라서 분류를 할 수가 있어요. 굉장히 다양한 방법에 따라서 분류할 수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특히 중점적으로 봐야 되는 분류는 대칭이 되는 대상에 따르는 분류예요. 메타포를 그럴 때
특히 이제 세 가지 정도로 나눠요. 첫 번째가 표면적인 메타포, 두 번째가 구조적 메타포, 그 다음에 세 번째가 한목적적인 메타포. 그래서 이 메타포를 세 가지 종류로 나누는데, 슈퍼피셜한 메타포는 뭐냐면 생긴 게 비슷한 거. 그래서 이게 뭐예요? 우리 주소록이죠. 옛날에 보면은 우리 주소록, 여러분 아버님 어머님 쓰실 때 주소록 보면 이렇게 돌아가면서 롤로덱스인가? 뭐 이래가지고 이렇게 돌려가면서 왜 책상 위에 이런 게 있어서 나무에 저 종이 여기다 카드 하나씩 이렇게 꽂아가지고 주소록을 관리했었댔어요. 그걸 그대로 모양을 갖다 이렇게 만들었다. 그럼 이게 슈퍼피셜한 메타포예요. 모양을 갖다 그대로 가져온 거. 그 다음에 구조적인 메타포는 그 안에 있는 컴포넌트들의 관계를 가지고 메타포를 가져올 때. 그래서 예를 들자면 요거는 뭐냐면 우리가 웹사이트 만드는 거는 마치 음식을 만드는 거하고 같다. 그러면은 웹사이트를 만드는 프로세스가 이렇게 되는데 음식을 만드는 프로세스도 이렇게 되니까 해가지고 메타포를 갖다 만든 거고, 제일 사실은 중요하고 좋은 메타포는 한목적적인 메타포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어떤 밸류를 제공해 주느냐, 밸류를 일치시키는 메타포들. 비록 생긴 거는 틀리고 또 비록 구조는 틀려도 그 제공해 주는 가치가 비슷한 메타포들. 예를 들어서 방화벽이다. 그랬으면 우리가 생각하는 그게 메타포인지도 모르지만 방화벽 그러면 그런 거, 시스템을 갖다가 바이러스 공격으로부터 막아주는 거, 그러면 목적성이라고 하는 거, 제공해주는 가치라는 게 매핑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여러 가지 이 표면적이거나 구조적인 관계들을 갖다 만들어낼 수 있어요. 자, 그래서 메타포를 선정하는 절차는 이렇게 한 6가지 정도의 절차를 갖다 따라요. 첫 번째는 다양한 컨셉에 대한 이제 기능 집합이라는 걸 만드는 게 첫 번째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후보 메타포들을 갖다 도출해내는 게 두 번째 스텝. 그다음에 세 번째 스텝은 이제 그런 후보들과 시스템 간의 일치도를 갖다가 분석하는 방법이 세 번째 스텝. 네 번째는 그 결과를 가지고 주 메타포를 선정을 해요. 보통 주 메타포, 메인 메타포는 하나 이상이 없어요. 메인 메타포를 2개 이상 가져가게 되면은 굉장히 헷갈려요. 그래서 그 큰 시스템, 예를 들어서 윈도우다, OS. 그래도 윈도우 OS가 가지고 있는 메타포는 하나야. 창이라고 하는. 그래서 그런 것처럼 이제 보통 메타포는 주 메타포를 선정하는 이 과정이 이제 제일 중요하고요. 이 주 메타포 선정이 끝나고 나면은 그 다음에 이제 보조 메타포를 갖다 선정을 해요. 그건 무슨 얘기냐면 주 메타포 하나만 가지고는 여기에 있는 기능 세트들을 갖다가 다 충족시킬 수가 없거든. 그렇기 때문에 이 주 메타포하고 같은 비슷한 성격의 얘를 갖다가 그 컴플리멘트 해줄 수 있는 보조 메타포들을 선정을 해요. 그 다음에 이제 맨 마지막으로 그런 주 메타포하고 보조 메타포들, 선정된 메타포들 간의 관계를 갖다가 도출해 주는 것까지 하면은 이제 그 6개 단계로 진행이 돼요. 이 절차는 한 번에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라 이터레이티브하게 계속 나가요. 예? 컨셉 설계 하나 하는데 상당히 많은 돈과 인력과 그 시간이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냥 그 전체적인 프로세스를 본다는 입장에서 보게 되면은 이제 첫 번째는 기능 집합이라고 하는 건데, 기능 집합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메타포에 어떠한 그 기능들이 탑재되어 있느냐, 그리고 시스템에 어떠한 기능, 내가 생각하는 이 새로운 서비스나 프로덕트가 어떠한 기능들을 가지고 있느냐를 갖다 쫙 다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과업 분석이나 사용자 분석에서 났던 것들 중에서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제품이나 서비스에서 제공할 거라고 생각하는 기능들, 그 기능들을 쫙 나열을 해요. 그럼 이제 그게 기능셋이 돼요. 그 다음에는 거기에서부터 시작해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메타포가 어떠한 것들이 있는가 하는 것들을 갖다가 찾아내요. 이게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우리는 그게 메타포인지도 모르지만은
아주 자연스럽게 사실은 메타포를 써요. 일상생활에서. 그래서 첫 번째 그 방법 중에 하나는 기존에 이 사용하고 있는 메타포들이 어느 게 있나. 비슷한 제품이나 서비스에서 어떤 메타포들을 가지고 있느냐, 사용하느냐 하는 걸 보는 거예요. 한편으로는 쉽고 편리하게 후보 메타포를 도출할 수 있는데 또 한편으로는 메타포가 같아버리면은 이건 정말 그 차별성을 내기가 굉장히 어려워. 그래서 이 첫 번째 방법은 그냥 이 리얼리티 체크를 하는 거예요. 이 경쟁 제품이나 경쟁 서비스들, 기존의 서비스들은 어떤 메타포를 쓰나. 우리가 미처 메타포라고 생각 안 했어도 들어가서 보면 메타포인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소위 말하는 이제 리서치 방법론적으로 버벌 프로토콜이라는 게 있어요. 뭐냐면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걸 갖다가 이 주저리 이렇게 쭉 얘기하게 만드는 리서치 방법론인데 그런 그 컨텍스추얼 인콰이어리나 버벌 프로토콜이나 이런 걸 쓰면은 사람들이 말하는 걸 갖다가 우리가 캐치를 해요. 사람들이 말하는 걸 캐치를 하는데 그 사람들이 말하는 걸 갖다가 캐치를 해서 이렇게 어문 분석을 하면은 그 사람들이 말하는 말 내용 속에 메타포가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말하는 것만 그냥 캐치프레이즈 이 트랜스크립을 써가지고 쭉 적어놔도 거기 이 사람 이런 메타포를 썼네. 그런 게 그 사람들 말 속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주변에 있는 여러 가지 사례들을 보게 되면 그런 사례들이 상당히 많이 있고 또 하나는 조금 더 직접적으로는 이런 맥락직문법 하면서 메타포를 갖다 직접적으로 물어볼 수도 있어요. 이것처럼 이렇게 가로를 갖다 빈 공간으로 놔두고 사람들한테 의식적으로 메타포를 한번 통해서 이 안에다가 적당한 단어나 프레이즈를 갖다 한번 넣어봐라 라고 요구를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브레인스토밍 통해서 해당되는 메타포를 갖다 더 많이 추출해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방법들을 통해 가지고 이제 후보 메타포들을 많이 만들어내요. 그러니까 앞에서 우리가 컨셉 스크리닝을 하고 컨셉 스코어링을 해서 후보가 되는 컨셉들을 갖다가 아마 여러분들은 클래스 프로젝트는 그냥 하나만 만들어내고 일반적으로 한 3개 정도 만들어낸다. 그러면 그 각각의 컨셉에 대해서 메타포를 도출을 하는 거예요. 이런 방법으로. 근데 보통 이런 메타포들이 도출이 되는 게 생각보다는 해보면은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워낙 메타포적인 표현들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방법들을 쓰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이 메타포하고 시스템 또는 여러분의 서비스나 프로덕트하고의 일치도를 조사를 해요. 그랬을 때 이 재원이라고 하는 게 특히 무슨 일을 하고 어떤 방법을 하고 어떤 모양이냐 하는 요 세 가지예요. 유형성 측면, 사용성 측면, 감성 측면에서. 그래서 어떤 일을 하고 무슨 방법으로 하고 어떤 모양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걸 가지고서 메타포에 대한 특성을 이렇게 동그라미로 재원을 만들어. 그 다음에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새로운 서비스나 프로덕트의 재원을 이렇게 만들어. 그러면 이제 겹쳐지는 부분이 있잖아요. 겹쳐지지 않는 부분이 있고 겹쳐지지 않는 부분이 있고 둘 다에 아무런 상관이 없는 부분들이 있고 그러면 그걸 갖다 우리가 S 플러스 M 플러스라고 하면 둘이 다 맞는 거예요. S가 여러분이 지금 만드는 서비스나 프로덕트고 M이 메타포예요. 이거는 뭐냐? 서비스에 여러분들이 만드는 서비스나 프로덕트에도 있고 메타포에도 있는 피처들. 그러니까 서비스에도 있는 예를 들어서 모양 그리고 메타포에도 있는 모양 있으면 이제 여기 가운데 들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가 S 플러스 M 마이너스 여러분 서비스에는 있는데 메타포에는 없는 거. 그 다음에 이거는 S 마이너스 M 플러스 여러분 서비스에는 없는데 메타포에는 있는 거. 이렇게 해가지고 일치도 조사를 해요. 뭐가 가장 치명적일까? 뭐가 제일 적어야 될까? 제일 없어야 되는 거, 제일 미니마이즈 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S-M 플러스예요. 이게 이제 컨셉추얼 배기지라고 하는 건데, 그게 뭐냐면, 기존의 그 원 메타포에서는 있는데, 서비스에서는 없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되면은 사람들한테 잘못된 그런
멘탈 모델을 갖다 제공을 해준다고. 그래서 제품상에서 저 S-M 플러스를 갖다가 가장 최소화시키는. 근데 S-M 플러스 요 파트를 갖다가 최소화시키려고 하다 보면은 자연적으로 S 플러스 M 플러스가 줄어들어요. 그래서 요 둘 간에 그 컨플릭트 관계가 있는 거야. 그래서 S-M 플러스는 가능한 한 줄이되 S 플러스 M 플러스는 너무 줄어들지 않는 그런 이 메타포를 선정을 해요. 그게 이제 주로 주 메타포가 돼요.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이 주 메타포를 갖다가 선정을 하고 그 주 메타포에 대한 선정을 하고 나면은 그 다음에는 이 주 메타포 하나만 가지고서는 아까 얘기했던 새로운 서비스의 기능들을 갖다 다 커버하지 못하니까 보조 메타포들을 선정을 해요. 그 보조 메타포를 선정할 때 기준이 뭐냐면 내가 주 메타포를 만들고 나면은 이 주 메타포가 가지고 있는 속성들, 작동을 어떻게 하느냐, 어떤 이미지냐, 어떤 말로 표현하느냐, 어떠한 종류들이 있느냐, 어떤 소리를 내느냐. 이게 메타포에 대한 속성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하트다. 하트가 나의 주 메타포다. 그랬으면은 하트가 가지고 있는 속성이 뭘까? 핑크빛, 부드러운 맛,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뭘 작동할까? 하트는 나의 마음을 전달을 한다. 그 다음에 이미지는 뭐 이런 빨간, 분홍색. 종류는, 하트도 종류가 있나? 그 다음에 음향, 뭐 퉁퉁퉁퉁 하는 그런 거의 피처들을 가진 다음에 요 피처들하고 연관이 되는 의미적으로 또는 모양으로 연관이 되는 보조 메타포들을 선정을 해요. 그래서 예를 들자면 내가 하트가 나의 주 메타포다. 그러면은 보조 메타포는 뭐 기능으로 연관이 되면 청진기를 쓴다든지 아니면은 모양으로 연관이 된다면은 뭐 예를 들어 가지고 하트랑 비슷한 게 뭐 있니? 뭐 초콜릿, 발렌타인,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 연관이 되는 보조 메타포들을 도출을 해요. 그리고 걔네들을 갖다가 연결을 시키면은 전체적인 메타포 모형이 나와요. 그럼 보통은 컨셉 설계의 제일 마지막 아웃풋은 뭐냐면 이 메타포, 복합 메타포 모형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이건 이제 아이패드의 메타포다. 그러면 아이패드는 패드라고 하는 그게 주 메타포라고 이라고 하는 주 메타포를 가지고 있고 그 주 메타포하고 관련되어 있는 보조 메타포들을 갖다가 이렇게 연결을 하는 거예요. 보통 아주 큰 시스템인 경우에도 주 메타포 하나에 보조 메타포가 7개, 8개 들어가면 아무리 큰 시스템도 거의 대부분이 커버가 돼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메모 패드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복합 메타포 모형을 만들면 이게 메타포 설계의 제일 마지막이에요. 컨셉 설계. 그러니까 크게 보면은 처음 새로운 컨셉들을 도출하고 많은 컨셉들 중에서 가장 캔디데이시 되는 컨셉을 갖다가 뭐 이제 여러분 같은 경우에 하나 정도 선정을 하고 일반적으로 현업에 가면 한 2-3개 정도, 3개 정도를 갖다 선정을 하고 그 다음에 그 메타포를 갖다가 가장 잘 설명하는 그 컨셉을 가장 잘 설명하는 메타포를 선정을 해서 주 메타포하고 보조 메타포 관계를 갖다가 구체화시키면은 그게 컨셉 설계의 최종 아웃풋이. 근데 이제 그 프로세스가 실제로는 이렇게 지금 얘기한 것처럼 쭉 흘러가는 게 아니라 계속 반복적으로 이터레이티브하게 만들어지긴 하지만 현업에서 보게 되면은 보통 그 컨셉 디자인 하는데 미니멈 한 6개월 정도 걸려요. 그래서 그 컨셉 설계를 갖다 통해서 그런 프로세스를 갖다 이터레이티브하게 진행을 하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래서 이 컨셉 설계에 맞는 영화 토론 주제 매트릭스. 1편도 되고 2편도 되고 3편도 돼. 뭐 좀 과격하게 나가서 나는 애니매트릭스가 있다. 그것도 좋아. 단 선정성이 너무 들어가지 않게 하고 해가지고 매트릭스 토론 주제고요. 그 다음에 프로젝트하고 토론 주제, 토론 중에 둘 중에 하나 선택하고 프로젝트는 비교하지 말고 그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새로운 서비스의 컨셉을 한번 도출해보고 그거에 대한 메타포를 한번 만들어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까지 해서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